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데이터 정치, 빅정치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국민의힘 얘기는 계속 대부분 시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난 일요일 마무리가 됐죠. 이재명 후보 77.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신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요. 근데 전체 권리당원 투표율을 보니까 37%에 불과했어요. 좀 빛이 바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승원 평론가 이 이재명 대표의 선출 의미 짚어주시죠. 일단 제2의 문재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 실패하고 네. 이제 당대표 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그 길을 그렇죠. 네, 이재명 의원도 이제 대표도 유사한 경로로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7.77% 지금 다시 보니까 숫자가 오묘하군요. 네. 7777인데 이 득표율이 많은 분들 기사 읽으셨겠지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죠. 그러게요. 네. 예. 이게 어떤 수치냐면 지난 2020년만 해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 될 것이라는 그 가능성도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제 총리 끝나고 당대표 하면서 그때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득한 그 득표율이 60.77%예요. 그러니까 17% 이상 받은 거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대표를 뽑기 시작한 게 꽤 오래 전인데 그 이후로 최대 득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대중 당시 세종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그 1997년만 해도 당시 김대중 후보가 얻은 득표율도 77.53%. 그러니까 어떤 걸 비교해도 가장 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투표 끝나면은 이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이 몇 퍼센트 가져갔느냐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지지했느냐 보면은 굉장히 골고루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친문 그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쪽이 좀 우호적인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에 조금 비판적인 사람들이 우세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 70%로 나온 거죠. 권리당원도 78% 대략, 대의원도 72%. 그리고 일반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82%니까 일반인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 내나 당 밖이나 골고루 다 가져갔다. 이렇게 표 분석을 해본다면 그래서 압도적이다, 고른 지지다 이런 표현들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있고 또 여론조사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요. 보니까. 여론조사가 82% 정도고요. 일반 당원이 있습니다. 그게 86%. 네. 당원들. 네, 그래서 권리당원이 40%, 대의원이 30%, 일반 국민을 한 여론조사가 25%, 일반 당원이 5% 이렇게 이제 표를 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봤더니 기본적으로 70%에서 80% 정도 이제 득표로 나왔으니까 여론도 압도적이었군요. 그렇죠. 네, 당내 의견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율 말씀하셨는데 사실 투표율이 좀 아프죠. 40%가 안 됐어요. 37%가 나왔는데 40%를 어떤 기준점 같이 보더라고요. 40% 넘으면 흥행이 된 거고. 네. 그런데 왜냐면 그게 흥행이라기보다 이제 평균치였겠죠.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가 혹은 그 전에 이해찬 대표가 했을 때 그때 투표율이 얼마였더라 하면 이제 우리 항상 상대평가하게 되니까 그때 보면은 40% 초반대의 투표율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대략 한 37%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할 말은 또 있습니다. 모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권리당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당원이 늘었구나. 작았는데 그래서 실제 봤더니 이해찬 대표가 뽑혔던 2018년에는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한 71만 명 좀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뽑혔던 2년 전 봤더니 역시 한 79만 명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117만 명. 그러니까 이 모수가 권리당원 이 수가 40%나 증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절대적인 표수로 보면은 우리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아마 보셨겠지만 이 광주, 전라 이쪽에서 이제 민주당의 그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난 6월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당내 선거도 그렇고 계속 투표율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35% 정도 네, 되죠? 맞습니다. 예. 40%가 못 나왔기 때문에 무관심 뭐 혹은 재미없는 게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들이 가능할 텐데 네. 그래도 수치가 조금 더 좋았으면은 좀 덜 아쉬웠을 텐데요. 최고 득표율에 불구하고 예. 득표율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고요. 예. 어쨌든 그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미래정당, 뭐 강한 정당, 혁신하는 정당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색깔을 확실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이틀 전이죠.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발언 수위가 좀 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별법을 추진하자라는 것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대상이다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자 앞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대여 공세가 점점 높아지겠죠? 네, 이번에 최고위원 5명 보면 뭐 정청래 의원,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뭐 이런 의원들이 뽑혔고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소위 말하는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네. 그런 분들이고 약간 좀 그 선명성을 강조하는 분들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짐작이 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첫 회의 때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첫날이 항상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또 선명한 얘기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강경한 얘기들, 좋게 얘기하면 선명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별법을 추진하자, 그리고 뭐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서영교 의원이 이런 거죠. 아니 그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한 7만 9천 원? 뭐 그거 가지고 지금 129곳을 7만 8천 원. 7만 8천 원. 예. 129곳을 지금 압색을 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1290곳을 해야 된다. 한 10배는 더 나쁘다. 뭐 이런 이제 수사였겠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고민정 의원도 이제 첫 회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도 이 김건희 특별법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원래 김용민 의원이 좀 강경한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이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사실은 이제 탄핵이나 이 특검 얘기를 지난 한 7월인가 그때부터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한꺼번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쏟아내니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이 강원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협치하겠다. 뭐 민생을 위해서라면 대통령과도 같이 협치를 하겠다. 여당에도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공세에 이제 무게를 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약간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죠 또. 나왔고 또 이런 강경한 목소리에 맞서서 예를 들어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친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어쨌든 이재명 의원 측은 아닌데 이제 이런 분은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시도한다면 결국은 또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민심을 좀 봐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풍이 분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일단 최고위 그 모습만 보면은 앞으로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갈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고위원으로 이제 뽑힌 분들 보면은 좀 정치적으로 선이 굵고 그렇죠. 예, 발언이 좀 센 분들이 많죠. 그렇죠. 대표부터 쭉 그래서요. 예, 그 당심이나 뭐 이런 민심이 어쨌든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있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상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죠. 김 소장님. 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언급량, 주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대명이 이변 없이 실현이 됐죠. 예. 네,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재명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였습니다. 이재명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정보량이 8만 1,0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시면 약 5만 건이었으니까요. 예.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정보량이 거의 6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표는요, 8월 들어서 보통 하루에 10,000건 정도의 정보량을 보였거든요. 이제 29일 하루에만 25,000건을 넘으면서 8월 중 최고 기록을
이제 보였습니다. 예. 이날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 회에 참석했고 이제 영수회담을 거듭하면서 이제 노출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이제 어제도 윤 대통령과의 깜짝 통화가 성사되면서 15,000건 가량의 언급량을 기록했었는데요. 네. 연관어 1위는요. 민생입니다. 이제 수락 연설 때서부터 민생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그렇죠. 이 짧은 연설문 속에서 무려 10차례 넘게 민생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 네. 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다. 그리고 민생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다 등 이런 식으로 10차례 넘게 이제 민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 단어가 1위가 됐고요. 또 어제도 살펴보시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양측이 민생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공감대 나누는 모습들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예. 1위가 된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연관어는 긍정적인 내용 아닙니다. 이제 수사가 수사. 2위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을 필두로 성남 FC 광고 수사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등 다양한 의혹 받아왔습니다. 예. 또 아직까지도 관련 의혹들 수사 중에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아내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고요. 네. 또 어제는요 경찰이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협박 탓이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재명 관련해서 언론이나 SNS 등에서 글 속에서 수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세 번째 연관어는 당원인데요.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당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삼는 이제 당원 개정 작업이 이제 재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됐던 것을 재추진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은 영수회담인데요. 4위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만남 제안하면서요. 예.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길 원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자 이제 이 대표가 좋다라고 이제 수락을 하면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두 사람의 첫 통화가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요. 온라인에서 유통이 많이 되면서 5위는 수락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다솜 소장님, 이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서 비대위 구성을 재추진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SNS상의 반응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우리 앵커님이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하루 종일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워낙 이런 키워드들이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어 비대위로 빅데이터 조사 언급량을 조사해봤는데요. 언급량은 45,000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대위라는 단어가 26,000건 정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 73% 이상 늘었고요. 뭐 이번 한 주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비대위라는 단어 정말 많이들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사용량이 급상승한 긍정어, 부정어를 살펴보면 1위가 반민주적, 2위가 완승, 3위가 모멸감, 4위 당혹, 5위가 조폭으로 조사됐습니다. 다 부정적이네. 네, 이제 긍부정어 합쳐진 건데 사실 1위서부터 10위까지 단 하나도 긍정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굳이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단어들인지 다시 아실 것 같으니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제어에 대한 연관어는 보통 그 부정적인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나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르긴 합니다.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이긴 힘든 사안이긴 한데요. 주제어는 보통 그건 있어요. 정치 관련 키워드 같은 경우는 부정률이
높기는 해요. 그렇구나. 주간 기사가 안 나오니까. 네, 사실 그렇죠. 비방 비난 기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기자들의 면이 잘못일까요? 정치인의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각오하겠습니다. 정치 기사 자체가 부정적인 거군요. 항상 그래서. 네, 제목도 네. 사실 뉴스라는 게 우리 사회 이런 게 잘못됐다, 이런 거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부정적인 키워드의 이 비대위, 이승원 평론가, 이게 추석 전에 비대위의 구성이 이제 국민의힘 목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하겠죠. 네. 뭐 전국위원장도 뭐 물러났고 하니까 뭐 또 뭐 걸림돌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참 요즘 국힘의 상황을 보면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그 봉숭아 학당의 뭔가 이 블랙 코미디 버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절차, 회의 방식, 그리고 직함,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앵커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고 직무대행은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없으니까 그걸 직무대행을 한다. 뭐 이런 단어는 아마 새로운 조합일 겁니다. 비대위의 비대위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상 상황이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형언하기가 참 애매하고 이 문장으로 담기도 참 어려운데 지금 27일 날 일단 의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30일 어제였죠. 제2차 의총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27일 날 의총에서 결정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행위는 당연히 없었고 뭐 박수를 치거나 그런 식으로 일단 의총에서 결론이 냈는데 세 가지예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일단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겠다. 그리고 당원 당규를 개정한 뒤에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거리할 경우는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추석 그러니까 9월 10일 이전에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꿀 예정이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하긴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여전히 많이 이제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오늘도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했고요. 서병수 그 의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체리 따봉 이후에 이제 비대위까지 꾸려지기 전에 당초에는 비대위 꾸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 입장이셨다가 나중에 입장을 좀 바꿨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가느냐. 근데 한 번은 본인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법원 판단에 사실은 역행하는 결론이 의총에서 나왔다고 본인은 판단하여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결국은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가 본인의 소신을 지키면서 의총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퇴하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저는 서병수 의원이 의장직을 사퇴한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평가받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경태, 윤상현, 유희동 뭐 이런 의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고 무슨 의총이 박수치고 끝내냐. 그리고 법원의 취지라는 게 있는데 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이런 무리한 비대위의 비대위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여러 가지 기자회견들도 있고 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일단 9월 10일까지 새 비대위를 꾸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 자체도 또 무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9월 14일에 이 신문기일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네, 맞습니다. 추석 지나고 다다음 날이겠네요. 연휴 끝나고. 그런데 보면은 이게 같은 재판부에 간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 그러면은 같은 재판부 같은 혹시 판사가 뭐 한다면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서 지금 숙제 다시 해와 그랬더니 예전에 냈던 답안지 재차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 가들 사이에서는 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럼 다시 직대 체제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자님의 질문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꾸릴 예정인데 되겠냐. 일단 꾸릴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겠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최소한 50% 이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서는 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 내에서는 지금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건희사랑 이 팬클럽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죠. 이번에는 또 장신구 착용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재산 신고 누락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김 소장님, 자, 관련 빅데이터 있습니까?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번 주 정보량 약 3만 3천 건으로요. 지난주 2만 4천 건에 비해서 1만 건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네요. 예. 이제 김 여사는요, 일단 정보량이 늘어나면 안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의혹이나 리스크 등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언급량이 높았던 날을 보시면요. 지난 25일이 8천 건이 넘었는데요. 이날이 경찰에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이제 소식이 처음 나왔던 날이고요. 예. 또 이날은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뭐 다들 아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날인데 이때 김건희 여사 이름도 언급이 되면서 이날 더 언급량이 많이 늘었고요. 예, 이제 두 번째 6,300건을 기록한 2일과 5,800건을 기록한 17일은요.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이제 국민대에서 결과가 나왔던 날인데요. 이제 26일은 국민대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날이고 17일은 국민대 교수회가 이제 자체 검증 여부를 놓고 이제 투표 인원의 61.5%가 논문 표절 검증 반대 의사를 밝혀서 화제가 된 날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4,300건에 가까운 높은 언급량을 보였는데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보석 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 지인에게 빌린 거다라고 답변했는데요. 뭐 야권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의 언급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어쨌든 뉴스에 등장하게 되면은 대단히 이제 좀 폭발력이 있어요. 네.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낳게 되는데, 자, 이승원 평론가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소모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쌓이다 보면 가랑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나하나 너무 굵직해가지고 가랑비 옷 젖는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이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가 조작 의혹이나 허위 경력 의혹들에 대해서 워낙 말들도 많았었고 실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은 또 처벌을 받고 있고 이렇게 기소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가 김건희에서 끝나면은 사실상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김건희의 리스크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와 거의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대충 어떻게 변명해서 그 순간 소나기만 피하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이슈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건 해결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보면은 그 후보 시절 이제 주가 조작 의혹, 뭐 허위 경력 사건부터 최근에는 이제 한남동 대통령 공간 리모델링 여기 이 문제까지 그리고 사적 채용 문제까지 문제들이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누적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을 털기 위해서라도 해명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2일 이 주가 조작하고 허위 경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발의를 했어요. 12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는데 이게 뭐 전체는 안 되더라도 일부 문제 특히 이제 뭐 대통령 공간 이런 것들은 국가 뭐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 또 궁금해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나중에 부담이 좀 덜 되지. 예전에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제 이 김혜경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나 문제 논쟁을 계속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한 어떤 뭐 물타기 또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전략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시선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봅니다. 물타기 아니냐. 권성도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어도 그렇다면은 이재명과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정치적으로 넘어가도 되고 이건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문제가 있다면 김혜경 씨가 됐던 김건희 여사가 됐던 문제가 있다면 같이 짚고 넘어가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